돈 벌 때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망할 때는 국민생활을 메꿔달라고. 이게 자본주의입니까? 네. 하이 클래스 분들이 힘든데 밑에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예 포기 상태이거나 이런 가격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집값이. 네. 어떤 이한테는 독이 될 수 있고 어떤 이한테는 약이 될 수 있다. 이거를 활용할 때 무조건 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인가요? 17년 그 정도. 그러니까 그때 사셨던 분들. 네. 그러니까 그때 샀던 가격 그 정도까지 그때 충분하죠. 예, 제가 그때까지는 갈 충분하죠. 수 있지 않겠냐.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계산해 보면 저도 한 2015년, 16년 얘기하신 분인데 그거는 좀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은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최소. 네. 그걸 계산해 보면 17, 18년 가격까지 갈 수 있는 곳들이 꽤 나올 거예요.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은 충분히 갈 수 있고 입주 물량이 적으면은 19년도에서 버틸 거예요. 그 정도 가격에서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지금 보통 가격에서 몇 프로의 더 하락 현재 가능성? 가격에서요? 네. 평균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송파나 노원 이런 데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뭐 서초, 강남하고 뭐 마용성 이런 데 잘 안 떨어졌어요. 그렇죠. 평균을 내보면 제가 볼 땐 현재 가격에서 10에서 15%더 떨어질 것 같아요. 최소. 10에서 15. 현재 가격에서. 그리고 많으면 20%, 30%도 간다. 평균으로. 근데 송파 같은 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10에서 10% 가라서인데 그칠 거고 마용성 같이 들 떨어진 데는 제가 볼 때 20, 30%더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최대. 그렇군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어쨌든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예. 계속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뭐 정부의 의도는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살 때까지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살리려고 그래요? 부동산 시장. 아니, 정부가 집값 올라서 집값 올라가지고 정권 받았잖아요. 네. 서민들이 집값 오르는 걸 막아달라고. 근데 왜 집값 내리는 걸 막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율 일단 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그 일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영- 생각하는 게 네. 그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전체 경제, 한국 경제를 보다 보면 여기가 흔들리면은 이게 자꾸 전이가 되면서 기본이 흔들릴까봐 그러는 거 아니겠냐? 그 얘기랑 똑같죠. 발톱이 아파요. 그러니까 발톱이 아파가 얘가 뛰면 전력에 100% 발휘를 못하니까 게임에 질 거다는 얘기랑 논리랑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지금 건설만 있나요? 지금 자영업자 박살날 때 뭐였는데요? 나라가 흔들리진 않았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게 좋은 게 무역 적자도 좀 심화가 되고 있고 그렇죠. 자영업자분들도 힘들고 건설도 힘든데 왜 건설만 유독 저걸 해요? 반도체에다 지원 안 하나요? 적자가 안 났으니까. 그럼 자영업자분들 제대로 살렸나요? 안 살렸잖아요. 근데 건설업체는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보면 경제학 이론에서도 주체들 중에서 법인과 이제 개인이 있는데 개인이 650만이잖아요. 네. 그 고용 인구하고 건설 인구하고 비교해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어딜 더 신경 써야 돼요? 자영업자 지금 신경 쓰나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뭐 토건족을 위한 정책이다, 다주택을 위한 그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뭐냐면 꼭 그렇게 보면은 건설사를 위한 대책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지금 영끌한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은 이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계 부채가 전부 부동산에서 연계가 돼 있는 거니까 이로 인한 어떤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파국을 막기 파국이 위해서 뭐가 있는데요? 결국은 파국이 그 영끌한 분들 제가 옛날에 계산 한번 해드렸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습니까? IMF 때도 버텼는데 지금 이상한 논리들을 가져요. 그 일부를 가지고 전체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이 언론들의 어떤 기사 보도 행태와 앵커 대표님조차도 그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양쪽의 의견을 이제 질문을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얘기하는 거죠. 분들이 많잖아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돈 벌 때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망할 때는 국민생활을 메꿔달라고. 그게 자본주의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장난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땐 말장난이잖아요. 그럼 그 기준에서 보면 냉정하게 민주주의가 뭐예요, 대표님? 다수의 행복과 최소의 피해잖아요. 네. 그럼 누가 지금 더 다수예요?
무주택 서민이 950만 가구고 다주택자가 300만 가구예요. 그럼 어딜 위해서 해야 돼요? 정책을? 다주택자 중 다 죽지 않아요. 영끌한 분들 일부예요. 일부. 이 영끌한 분 중에 50%는 대기업 다니신 분들이 다 했어요. 영혼을 끌은 게 아니에요. 그냥 회사 사내 자금 지원 대출 받아서 하신 분도 많아요. 네. 뻗던 분도 많아요. 무리하게 자기 월세 들어가면서 올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걸 자금 조달 계획서 보면 그 숫자 나오거든요. 이걸 전부 국민화 하지 마라. 일반화하면 큰일 나죠. 아니, 전세 끼고 딱 보면 나오잖아요. 전세 끼고 대출 받은 사람이 자기가 실거주로 플러스 정상적인 투자의 개념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투기꾼이에요. 투기꾼이죠. 그걸 구분 못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이 안 되는 정부가 이러한 전체 시장을 위해서 이런 부동산 그 규제 완화 대책 이거보다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한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택가격이 더 내려오게 만들고 더 내려가게. 네, 내려오면은 지금 정부는 뭐 세금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다른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 펀드를 만들어요. 채권 펀드를. 그러니까 저리로 국민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요. 저리로 사는데도 주택가격이 비싸. 그럼 주택가격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건설사가 망하지 않는 선은 어디예요? 원가잖아요. 그 원가는 다 아시지만 30% 내려올 거 아닙니까? 됐을 때 꼭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내려와도 못 산다. 무슨 이상한 논리 갖다 붙이지 말고. 그럼 거기서 살 수 있게 지금처럼 내려오게 하고 지금의 대출을 좀 사야 안 사요?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4% 하지 말고 2.5%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하죠? 금리를. 그러니까 장난치고 기득권들이 계속 이걸 논리를 얘기 뭐 제가 여기만 드려도 아실 거예요. 금리를 2.5% 내린다고 나라가 망합니까? 국가에서 쓰는 돈, 흥청해서 쓰는 돈 많잖아요. 조금만 줄일 생각 해보세요. 지금 뭐 여성가족부에서 뭐 저 인구 증가 대책 예산을 몇백 조를 썼다며요. 그 몇백 조 넣어봐요 지금. 몇십만 가구가 집을 사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이 탐구하는 우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들이 여러분 앞에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뒤에서는 다 뒷질을 해요. 국민들이 이제 집단지성 우리 8.15 분들이 8.15가 뭐예요? 해방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완화 조치들이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교수님은 그런 의견을 가지신 거고요. 근데 그다음, 적정한 수준은 저도 인정하는데 과도한 건 문제가 된다 나중에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가 주택담보대출 프리 워크아웃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뭐 실직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던 거에서 더 확대를 해서 이제는 금리, 그러니까 원금 상환이 어려운 금리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유예 조치를 취해준다라는 또 어떤 유예 조치? 원금 유예 상환이요? 예, 원금 상환 유예. 아, 네네네. 이러한 조치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영끌족들 이게 이제 좀 더 버틸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될 것인가? 저는 악의 고문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주택가격이 만약에 3년 뒤에 오른다고 가정하면 맞아요. 이거는 희망 회로가 되죠.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 3년 동안 원금만 유예하는 거고 나중에 받는다는 거예요. 유예예요. 이자는 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원금이 먼저 갚아줘야 이자가 줄잖아요. 네. 이 진정 국민을 위한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보세요. 지금 막 힘들어 죽겠어. 야, 이거 막 아직 임계점에 다다랐어. 진짜 몇십만 원으로 나는 버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원금을 유예해 준다 그러면 버틸 수가 있죠. 원금과 이자가 합쳐져야지 갚잖아요. 원리금을 갚잖아요. 근데 원금의 비율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보통 원리금 균등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비율이 10에서 한 3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금액적으로 따지면 뭐 원리금 상황이 한 2, 300 되면 부담되잖아요. 그분들이 한 3, 40만 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버틸 수가 있잖아요, 일단. 네. 버티는데 만약에 3년 뒤에 집값이 못 버티고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악수가 되겠네요, 그게. 완전 악수죠. 이건 단물 빨아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건지 그들의 희생으로 집값을 연장을 시킬 버텨가지고 거냐. 그렇죠. 이건 양존하잖아요. 상존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운 좋게 어떤 지역은 입주 물량이 적어서 버틸 수도 있고 일반 분들은 다 조사 못 하니까 어떤 지역은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회생할 능력이 없죠. 네. 근데 만약에 그냥 놔두면 그전 정부에서 맨날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냥 놔두면 현재 상태에서 변동성이 적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주면 변동성이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더 혼동스럽죠. 시장도 마찬가지고. 왜? 왜곡된 정보가 나간 거잖아요. 저 집은 못 버티니까 비싼 집이 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살 능력이 안 되니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놔둬야죠. 이걸 지금 뭐 규제 하나 대출로 다 풀어놓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이거를 지금 연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나중에 버티겠습니까? 저는 나중에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 앞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지만 지금 대한민국 역사를 계산해 보면 이게 더 올라가긴 좀 힘들거든요. 제가 볼 때. 여기가 제가 요즘 저 기자분들하고 이제 작가분들, PD님들 많이 보잖아요. 방송 네. 나오는. 너무 궁금해서 그분들 연봉을 물어봐요. 편하게. 그 집에 와서 계산해 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딱 아니나 다를까 PD분들 중에 뭐 젊으신 분들은 결혼해가지고 올인했어요. 연끌 때. 지금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 보세요. 하이 클래스 분들이 힘든데 밑에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예 포기 상태이거나 이런 가격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집값이.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자분들은 뭐 반등, 뭐 들썩들썩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은 다 갭 투자하는 사람들의 90%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아니고서 어떻게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서 그런 기사가 나오죠? 자, 이 가격은 너무 비싸다. 원희룡 장관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원희룡 모든 장관도 사람들이 집값이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왜 기자들만 자꾸 이래요? 그러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희룡 장관도 본격적인 회복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거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일단 그런 기대감들을 자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압수수색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왜? 아니 도대체 어떤 논리로 그걸 쓰는지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기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언론만 일부. 그래요. 근데 네. 그게 일부 언론이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815나 유튜버분들이 이렇게 전달을 계속 해주는 게 그나마 중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현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거래량이 원래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대출이면. 네. 근데 두 가지가 딱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도 이거 투자 수익이 나기 힘들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많은 거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들어가면 내가 힘들다 살기에 5억 받아가지고 그냥 이런 여러분들이 존재하는데 결과가 거래량으로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늘긴 늘지만 폭발적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하시고 제가 볼 때 그 원금류의 상한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주택을 사신 때가 이 연끌하신 분들이 네. 2015년, 16년, 17년에 연끌하신 분들은 문제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19, 20, 21이 극적이고 22까지 이 3년에 사신 분들한테 이제 해당되는 상황인데 그분들 중에 꼭지 사신 분들 중에 솔로들도 꽤 계실 거예요. 20대 비중이 뭐 그때 한 40%까지 갔으니까 서울 네. 아파트만도. 그분들이 과연 실거주로 샀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볼 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주식시장에도 그렇듯이 손절할 타임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감히 얘기 드리긴 좀 그렇지만 주택가가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심한 상태예요. 갑자기 안양이라고 가정할게요. 안양 샀는데 꼭지에 지금 40% 빠졌잖아요. 네. 그걸 왜 버티죠? 그걸 이자 내고 버텨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40%에서 30% 올라갈까봐? 근데 이제 보통 그렇죠. 이 손실을 본 사람들의 심리는 주식이든 최대한 이거든, 버티려고 그러죠. 손실을 확정짓는 순간 그 다음에 멘탈이 붕괴가 되잖아요. 어떻게든 오르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근데 이제 지금 일단 말씀하신 대로 무너졌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라든가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예, 진짜 만약에 10억이었던 주택이 지금 6억이 됐어요. 6억이 10% 오르면 얼마죠? 6천 오르죠. 네. 근데 그동안 내가 이자 낼 돈은 얼마야? 6천 다 가죠. 똔똔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제로섬이에요. 시간만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측을 스스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분명히 만약에 이 기업체가 들어와요. 그러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입주 물량은 없어. 그런 지역이라면 이걸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이 대책은 어떤 이한테는 독이 될 수 있고 어떤 이한테는 약이 될 수 있다. 지역마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활용할 때 무조건 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지역의 상황을 좀 점검하시고 하시면은 약이 되는 경우에는 활용하시면 되고 독이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저는 왜냐하면 그분이 파는 자체가 집값이 내려가는 행위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집값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더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럼 이자 낼 돈을 내가 돈을 보태서 새로 사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계산하면. 이런 집단 지성이 움직인다라면 주택 가격이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정부가 정상화되는 걸 자꾸 막고 있는 것 같죠, 느낌상? 그냥 놔두면 정상화될 텐데. 물론 아까 말씀 주신 경제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전돼서 문제가 될 거라는 것도 있지만 그 정도를 파악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계속 선제적으로 막고 있잖아요. 네. MB 때는 왜 실력이 없어 못 막았겠어요? 그때보다 지금 가계부채가 더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IMF가 경고했잖아요. 대한민국 가계부채 늘리는 걸 조심하라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약간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뭐 너무 절박하시더라도 너무 과용내실 거 없이 시장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되면 좀 과감하게 본인이 판단하셔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무리가 된다면 정신건강에도 안 좋아요. 올라가는 동안 그쵸.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 깡통주택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 경험을 얘기 들어보면 정말 매일매일이 아, 살맛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잠 못 잡니다. 네. 진짜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무리하지 마셔라 결론. 네. 그렇습니다.